안녕하세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다시 느티나무가 이거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 작품을 읽어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보니까 일단 익숙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을 익숙하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벌써 봤던 것들을 또 다시 보니까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품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그쵸? 다시 느티나무가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느티나무가 신경님.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을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낭송하시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이 시는 상당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 했죠?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요 고향집이 무슨 뜻이고 느티나무가 무슨 뜻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칠판을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칠판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게 이제 요 설명은 선생님이 그 자습서에서 보고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고향집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래. 네, 거창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시적 화작의 성찰을 유도하는 존재래. 그 다음에 보이거나 들리는 것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인식하던 것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상 사는 이치는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통과 의례적 변화.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참고서는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게 정말 이 고향집을 설명하는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일까요? 자, 세상 사는 이치는 성장 과정에 겪는 통과 의례적 변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 이제 참고서에서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향집이라는 말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 몇 글자로 설명되는 것 그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 고향집에서 느티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어제 유튜브로 뭘 봤냐면 리플렉션. 예. 요즘 뭐죠? 뮬란,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의 실사화가 이제 개봉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리플렉션이라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악동 뮤지션의 수연이가 또 리플렉션을 여러 군데서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애니메이션 그 공식 그 OST로 한국판 OST에 이수연 양이 리플렉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봤어요. 잘 부르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됐어요. 선생님 영어를 잘 못하니까 리플렉션 무슨 뜻이지? 근데 리플렉션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반사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반성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리플렉션이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반사하다, 반성하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가사를 쓱 보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게 리플렉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그냥 단순히 반사나 반성 이런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향집도 자신의 삶을 성찰한 공간. 그럼 이 고향집이 공간적 배경이다. 이렇게 하고 말 것이냐. 좀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이걸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참고서 있으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이 고향집은 이제 물론 도시에서 사는 이제 지금 우리들은 이 고향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옛날 사람들이랑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고향집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의 안식처, 자기가 돌아가는 곳, 결국 죽으면 돌아갈 곳이 고향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향집에 가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향집 앞 느티나무. 그 옛날 농촌에는 큰 느티나무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향집 앞은 항상 느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아마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이가 좀 더 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런 데 가보면 운동장이 엄청 작다는 거를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운동장이 되게 넓었는데 이제는 내가 몸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집 느티나무는 이제 뭐 요즘에는 꼭 그러진 않지만 명절 때 고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평소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이게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작아 보여?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파 봤잖아요. 사파에 보면은 느티나무가 엄청 큰데, 그쵸? 자기 키보다 훨씬 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뭐 생각보다 안 크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렇죠? 그래서 이 터무니없이 같은 시어 같은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하필 이 시어를 썼나? 왜냐면 그만큼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이랬나? 내가 알 때 거의 뭐 하늘을 다 뒤덮는 크기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확 느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뭐 뒤에 정리하겠지만 주로 우리가 청장년기 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우리 인생에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할 때 이런 걸 좀 느끼게 되죠. 앞만 보고 달릴 때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이럴 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막 성장할 때 막 발전할 때 자기가 막 세상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행을 보니까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사행에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하긴 했으나. 자, 그러니까 뭐냐면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그 전까지는 뭔가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근데 이게 작아 보인 그때부터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어릴 때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자는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잠시 의아해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 커서 그런 거겠거니 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자기 주변을 돌아볼 그런 마음을 놓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원고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왜 나를 잊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땐 전부 다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가 되고 싶다, 뭐 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학 가느라고 뭐 그런 꿈들 자기가 다 쫓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벌써 아직 고등학생인데 천사를 잃어버리는 학생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뭐 대학 가면은 사실은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지만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과거에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을 이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그냥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그건 세상의 사랑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던 것을 놓쳤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는 이치를 7번 뭐 어디 갔어? 성장의 과정에서 그냥 통과 의례적 변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통과 의례식으로 다 이렇게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 이 청장년기 때는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해요. 자, 그렇게 우리는 모두 변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좀 슬프죠, 그렇죠? 자, 이연에 갔더니 벌써 이연에 오랜 세월이 지나요. 예. 1년에 벌써 시간이 쑥 지나가고 이연에 갔더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그냥 세월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뒤에 우리는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나요? 어떻게 옛날처럼 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가 이제는 늙었구나. 이제는 병들었구나. 그래서 저게 커져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어떻게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이게 다시 크게 느껴진 거죠. 근데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대요. 와, 선생님 이제 노년기는 아니지만 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이걸 느끼지 못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그 윗세대들은 저런 과정을 겪는구나. 나중에 육체적인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되게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서러워하지 않았대. 선생님 되게 서러운데 지금 육체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인 거예요. 신경님 시인이 80세 때 이 시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서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달관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지에 오른 거죠, 경지에. 그래서 내 육체적 능력이 떨어져도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서러워하지 않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해? 그것을 오히려 기쁘고 아름답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서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표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사실은 그 청장년기 때는 그런 거에 집중하고 살았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내 주변을 돌아보고 혹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고 그런 거 예전에 들리던 것들이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들리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 시의 화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대신에 어떻게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워하지 않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나는 지금 이제 육체적 능력이 떨어져서 너무 서러워. 이거는 외적인 것에 아직도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관의 경지에 오르면은 이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를 살펴보게 되고
내 눈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년.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이게 이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 이 눈은 뭘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각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은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 모르고 살았어. 너무 앞만 보고 막 달리다 보니까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주변도 돌아보지 않아서 세상이 아름다운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등바등 산 거예요. 아등바등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라고?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 이걸 부연하는 말이잖아요. 그 뒤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걸 몰랐을 텐데 이래서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살펴보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시각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년은 쉽게 말하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는데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들어와서 문학활동 이걸 한번 해볼까요? 문학활동도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과서 이제 297쪽입니다. 한번 활동을 해봅시다. 자,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느티나무 모습이 유년기에는 아주 커 보였는데 청장년기에는 작아 보이고 노년기에는 다시 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각자 보이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유년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아주 커 보이고 장년기에서는 물리적으로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느티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봤었는데 그런 시각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노년의 육체적인 능력은 떨어졌지만 내면을 살펴보고 더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느티나무가 다시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자, 이연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시적 화자의 눈에 다시 느티나무 크게 보이는 까닭은 오히려 늙고 병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요 필기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죠? 뭐 하긴 동영상은 멈춰놓고 필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문학작품을 통해 자아 성찰의 과정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자. 자, 이 작품에서 느티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 보드판에 느티나무 이꼬르 시적 화자의 성찰을 유도한 존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유년기부터 청장년기, 노년기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시적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느티나무가.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앞에서 이건 앞 페이지로 가야 되는구나.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게 유년기와 청장년기가 1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요거 두 개 묶어서 1년이에요. 2년, 3년이 노년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노년기에 되게 많은 할애를 했죠? 주제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노년기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3년을 참고해 2년에서 시적 화자가 늙고 병든 상황을 서러워하지 않을 까닭을 생각해보자. 보니까 작아 보이던 느티나무가 다시 커 보이게 된 시적 화자, 즉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청년기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시적 화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상황에 자족감을 느낀다.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더 아름답다고, 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음 얻은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거죠.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아주 나중에 그걸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선생님 주변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 또래나 이런 사람들 보면 갑자기 꽃이나 나무 이런 거 막 사진 찍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젊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꽃이나 나무의 아름다움 이런 걸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내 앞가름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내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는데 이제는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내 주변에 핀 작은 들꽃도 너무 예뻐 보이고 나무도 너무 예뻐 보이고 사진 찍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지만 세상은 더 아름다운 거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작가와 시적 화자가 동일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동일인인 걸 아는데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뭔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은 지혜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신경림 시인의 이런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혹시 지금 내 주변을 너무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건 아닐까? 내가 천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곳으로 달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고 스노우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이 이게 눈을 파내는데 어디가 목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막 계속 퍼내고 주변에서는 재촉을 하고 이러는데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노우맨 같은 작품도 어떤 그런 상황을 눈이 내려서 그 눈을 뚫고 가야 되는 어떤 극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현실과를 잘 표현한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활동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신경림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렸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지금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 것을 떠올려보고 그 이유를 써보자. 뭐 답이 없는 거죠. 여기 뭐 제시된 답이 있겠지만 의미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은 어렸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보는 거죠. 30년 후 자신에게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직 청장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년기는 지났죠. 그렇죠? 마냥 꿈을 먹고 사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당장 지금 뭐 대학 입시 등등을 준비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벌써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내가 혹시 잃어버린 건 없나? 내가 어렸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건 없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거 생각해보고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신경림 시인의 입장으로 가보는 거죠. 과연 내가 노년이 됐을 때는 과연 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고 가다 보면 자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이런 점검 없이 달리다 보면 어떻게 그냥 느티나무가 그냥 갑자기 커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면 훨씬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조언하는 편지를 써보자. 이거 그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나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미래에 있을 모습을 생각해 보고 미래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느티나무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경림 시인이 80세가 되어서 깨달은 것을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지금 당장 깨닫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선배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써먹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저렇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없이 살면 그냥 나를 이해하거나 타인을 이해하거나 이런 사회와 소통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고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성장에 필요한 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작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작품은 고향집 앞에 느티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시로 어린 시절에 크게 보이던 고향집 느티나무가 성년이 되면서 작게 보이다가 병들고 늙은 현재 화자에게 다시 커 보이는 것을 통해 깨달은 바를 형상화하고 있다. 즉 화자는 노년기에 이르러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내면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자 늙고 병든 자신을 서러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잘 해놨네요. 자, 그리고 보자. 작품 구성 다 배웠는데 1년은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년기의 내용은 앞에 거의 생략되다시피 자, 고향집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의 나인데 보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용이 쓰여 있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유년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로 유년기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어떻게 보면 유년기와 청장년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은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 보이게 됐나. 이것은 뭐야? 이미 노년기에 이른 것이죠. 바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년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은 그래서 결국은 노년기에서 뭘 느끼는 것이냐?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런 정리 좋아하죠? 이건 별 의미 없는 건데. 자, 신경님의 다시 느티나무가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성찰적, 고백적. 그렇죠? 성찰 자신을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고백하는 듯한 그런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재는 고향집 앞 느티나무. 그러니까 요 느티나무를 보고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주제는 첫 번째, 사물의 인식 변화를 통한 삶의 성찰. 두 번째,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자족감과 달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삶을 깨닫게 된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만족하고 달관의 경지에 오르는 것. 이런 경지를 통해서 우리는 노년에 저런 경지에 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걸 깨닫게 되도록 혹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겠죠. 자,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보면은 시간이 확 지나가죠. 1년에 이미 청장년기가 다 지나가고 2년, 3년이 노년기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일상적인 경험을 평이한 시어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신경림 시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가지만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경림의 다시 느티나무가 흔히 자유시 서정시라고 했는데, 그런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선생님, 운율적인 요소가 뭐가 있나요? 자유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는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했죠. 요 시어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거라고. 자, 그래서 보면 마치 산무시처럼 보이는 특별한 운율 없이 이렇게 그냥 쭉 쓴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운율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있다. 생각했다. 있다. 왔다.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가군이라고도 부르는데, 맨 끝에 운율을 맞추는 거죠. 영시나 중국시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시와 중국시의 가군과 우리나라 가군은 다르다. 왜냐면 영시나 중국시는 끝에 단어를 바꿔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글자를 바꾸는데, 우리는 있다, 했다, 있다 같은 걸 쓰고 있죠. 했다는 달라졌지만, 근데 이 정도면 있다나 했다, 그 다음에 왔다, 이렇게 이 정도면 나름 다채로운 거지만, 그러니까 쌍시옷 다로라는 글자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는 가군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교보문고를 검색해 봤어요. 제가 특정 회사를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경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책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열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라는 책입니다. 보니까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아니야, 2까지 나온 게 맞아요. 그래서 신경림의 다른 그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걸 크게 보면 여기 MBC 특별기획 책을 읽읍시다 선정도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 MBC에서 하던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게 선정돼서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선생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여러 시인들을 이 신경림 시인이 만났거나 혹은 알게 된 시인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시인들의 에피소드랑 곁들여서 그 시인들의 대표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방식이 선생님이 수업했던 방식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게 시에 어떻게 표출되었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국어 선생님들한테도 필수적인 그런 책이고,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유용한, 시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유용한 책이라서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1이라고 돼 있다는 건 2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 2 꼭 이거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러분이 선생님 맨 처음에 보여줬던 농무라는 시, 1973년의 시, 그래서 농촌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농무라는 시.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야, 우리에게도 신경림 같은 시인이 드디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1988년도에 가난한 사랑 노래, 그래서 가난한 모든 소외되고 가난한 모든 사람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 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운 다시 느티나무가 노년이 되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 이런 거를 썼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신경림 시인이 또 다른 시들을 해설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경림 시인을 더욱 자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에 하여튼 우리 열심히 그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